4년 동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약속을 했다가 거듭 어겼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삶은 대체로 평소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희생은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이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그를 믿거나 거짓말을 참아냈습니다. 총 몇 년간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계점에 빠르게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결코 약해 보이지 않는다는 명성으로 모든 것을 쌓아온 크렘린의 그 남자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탱크, 드론, 미사일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야기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전국의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해왔습니다. 공식 설명은 보안이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자 신호를 차단해 드론의 시야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단은 곧 방공을 넘어선 더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의 도구가 되었고, 러시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억압하는 탄압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는 매달 약 2,000건의 모바일 인터넷 차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차단 횟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3월 당국은 모스크바 전역에서 거의 21일 연속 인덤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전원을 끌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신호가 끊기자 평범한 일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고, 주소를 찾기 위해 지도를 열어볼 수도 없었으며,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의 기본 인프라 대부분이 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당국은 또한 2026년 4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플랫폼 중 하나인 텔레그램도 사실상 차단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 차단을 오해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것마저도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자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맥스라는 국영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이제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후 몇 주 만에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랫폼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보안 기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휘부는 최전방 부대에 다시 한번 텔레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러시아를 약해 보이게 할까요? 답은 서사 통제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푸틴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 즉 그의 정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이들의 삶에서 전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봉쇄 조치는 전쟁과 불안정을 사람들의 마음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저녁 뉴스의 먼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정전 때문에 온라인 상점을 운영할 수 없어 실제로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전쟁을 깊이 생각하지 않던 수백만 명의 일상에도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크고 공개적이었으며, 발언이 실제 위험을 수반하는 나라치고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이기도 했습니다. 파타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는 관객들에게 나라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정책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베주르코프라는 이름의 은퇴한 KGB 요원은 결코 자유주의 반체제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판을 내놓으며, 국가가 이제는 자국민을 상대로 일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단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나코에서 러시아 블로거 비토리아 보니아는 푸틴을 직접 겨냥한 18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전히 빼앗기고 있는 국민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영상은 러시아에서 즉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게도 아직까지는 시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과 러시아가 전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할 가능성이 합쳐지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냉정한 수치로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비치움은 약 78%의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불과 5개월 만에 그 수치는 65.6%로 떨어졌습니다. 1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쟁 기간 전체를 통틀어 최저치였습니다. 국영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는 항상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는 권력자를 치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크렘린궁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하락세를 발표한다면 실제 거리 분위기는 더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2월 에레바다 센터가 실시한 독립적인 조사에서 러시아인의 67%가 나라가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조용히 정부의 이 일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은 또한 크렘린이 외국 전쟁만큼 쉽게 감출 수 없는 러시아 경제의 상태로 인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대부분 동안 러시아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었습니다. 제재가 가해졌지만 경제는 적응했습니다. 석유는 인도, 중국 등 신규 구매자들에게 계속 흘러갔고 외국 국기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섀도우 플릿도 있었습니다. 군사 지출이 공장과 임금의 자금을 투입해 전쟁 호황이 인플레이션 피해를 상회했으나 그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3달 동안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는 0.3%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처음 있는 감소입니다. 경제부는 2026년 연간 성장률 전망을 조용히 하향 조정하여 1.3%에서 단 0.4%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 독립분석가는 실제 상황이 당국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로 더 어려운 경제 시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 때문에 보병 직접 투입이 시간, 돈, 인력 낭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지 않으면 민간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부자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차입 비용이 이렇게 비쌀 때 제정신인 기업이라면 확장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무기 수출이 거의 없으며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출의 90%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좀 더 보수적인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이 손실은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엄청난 수입 손실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출기관들은 상환이 불가능해진 기업 대출, 즉 차입자들이 더 이상 갚을 수 없어서 회수되지 않는 부실 채권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은행 예금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압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여러 대형 텔레그램 채널들이 이를 입증한다며 유출된 중앙은행 문서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거의 확실하게 위조된 것이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전체 시스템을 뱅크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경제에서는 거짓 소문이 사라지지만 불안한 경제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대화의 시작점인 유출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서는 모스크바가 세계와 자국민 모두에게 숨기려 했던 전시 손실에 대한 솔직한 내부 평가였습니다. 이제 이 문서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정보기관을 인용해 전달한 주장일 뿐이며 해당 문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서방 기관들의 수치와는 다른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다음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 주장으로 이해하시고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개된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합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그 문서들에서 첫 번째 주요 지표는 가동 중인 유정의 폐쇄였습니다. 그는 한 러시아 석유 회사가 이미 약 400개의 유정에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석유의 특이한 성질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폐쇄된 유정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다른 많은 산유국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는 주로 지질과 관련 기술 때문입니다. 가격이 회복되어도 유정이 바로 다시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중대하고 지속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정제 감소였습니다. 러시아의 정유량은 올해 첫 몇 달 동안 최소 10% 감소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감소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유출된 평가에 따르면 11개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청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른 8개 기관, 외부 자원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주장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경기 위축을 인정한 점과 함께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경제학자들이 2배로 늘어난 재정 적자와 서방 분석가들이 언급한 부실 채권 위기를 함께 보면 그렇습니다. 유출된 그림은 이제 희망적 선전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이야기의 더 어두운 버전처럼 보입니다. 특히 석유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2026년은 러시아 에너지 수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유가가 치솟았고 2월에서 5월 사이 불과 3개월 만에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급등이 세계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유예해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푸틴은 돈방석에 앉아 있어야 했고 실제로 잠시 그렇게 됐습니다. 3월 러시아 원유 수출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글로벌 지정학 뉴스가 빠짐없이 전달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최근 사건, 주요 반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매일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큰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가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카네기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4월 초까지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350만 배럴로 떨어졌으며 이는 이전 평균이었던 520만 배럴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2주 동안 약 3천만 배럴 해외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바로 유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작년에도 우크라이나는 38개 정유소 중 최소 21곳을 공격해 연료 부족, 가격 상승, 주유소에 긴 줄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을 개발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5월 중순 어느 날 밤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인 600대의 장거리 드론을 모스크바에 발사했고 그중 상당수가 수도의 방어망을 뚫고 처음으로 최대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전장의 상황도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푸틴 권위의 근원을 직접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러시아는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거의 7제곱마일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며 느긋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격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이 되자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순영토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우세가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용기나 운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기반이 무서운 속도로 혁신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신 드론들은 공격군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치명적인 구역, 즉 킬존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그 구역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러시아군은 더 이상 한때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압도했던 30명 규모의 대규모 돌격부대로 집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둘이나 셋이 소규모 팀으로 몰래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브로브니크,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2%에 불과하지만 파괴하는 전체 표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6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인프라를 꾸준히 공격하는 장거리 타격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계속되는 소모전은 기술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냉혹한 논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계산법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사상자 수가 모집 가능한 신병 수를 초과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중반까지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투 가능 연령 남성 전체 인구의 약 3%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계산했습니다. 푸틴은 이전에 전면 동원이라는 정치적 악몽을 피하기 위해 대신 병사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지역의 남성들에게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큰 계약금과 급여를 내걸었고 어느 시점에는 러시아 평균 연봉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풀도 점점 고갈돼 러시아는 다른 곳에서 신병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말 러시아로 파견된 1만 1천 명 북한군을 기억하시나요?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짐바브웨와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1,700명의 신병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숫자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우회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비군이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도 소집될 수 있도록 연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병사 모집 임무와 일정 수의 병사 할당량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정부는 징집제도를 연중 상시로 바꿔 복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남성들을 소집할 수 있게 했고 그동안 보너스도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은 이미 침몰하고 있는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전선으로 보내지는 한 명 한 명이 이미 일손이 절실히 부족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 장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다면 2026년 전승절 퍼레이드에서의 붉은 광장을 보십시오. 푸틴에게 그 퍼레이드는 신성한 정치극입니다. 그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현재 전쟁을 나치 독일을 물리친 소련의 영광으로 포장하며 위협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행사 자체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실제로 거리에서 행진했어야 할 모든 장비들은 대신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포함한 외국 정상들은 눈에 띄게 불참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것은 미국이 3일간의 휴전을 중지한 후에야 퍼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엘레넨스키는 농담조로 퍼레이드 개최를 허락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전장 실패는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친전쟁 진영, 즉 더 강경하게 싸우길 원했던 강경파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과거 푸틴의 연설문을 작성했으며 현재 해외에서 야권 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전환점이 1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과 나치 독일 전쟁보다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더 많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조차 당신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도 이를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크렘린은 현재 푸틴이 평상복을 입고 야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연출은 푸틴이 자신을 과시하는 연설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벙커에 숨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가짜 쇼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주도의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4달간 진전이 없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협상에서 철수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한편, 러시아는 다른 편에 남았습니다. 2026년 초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몰두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으면서 키이우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 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군사강국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는 겉보기에는 잘 버티는 듯합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빈자리를 메우고 더 많은 장비와 지원을 보내며 전쟁의 미래를 논의할 자발적 연합을 결성해 자국 군대의 파병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 본인도 승리 퍼레이드 직후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암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에 동의할 때 젤렌스키를 만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전 발표들을 보면 이는 러시아가 보장 없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얻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위에 더 어두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인터넷 차단, 탄압, FSB의 영향력 증대, 이 모든 것은 정권이 지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강제로 뽑아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더 강경한 조치에 대한 저항을 억누를 기반을 마련 중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름 끼치는 설레를 의미합니다. 1월에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란은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행했고 그로 인한 정보 공백을 틈타 학살을 자행해 최대 3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푸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전 세계 지정학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